내 이름은 김민정. 올해로 68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후로 나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머물렀던 24평짜리 작은 공간은 이제 나 혼자에게도 버거울 만큼 넓고 텅 빈 느낌이었다. 거실 창밖으로는 희뿌연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고 그 풍경처럼 내 일상도 단조롭고 흐릿했다. 아침 5시 정각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다. 텅 비어 차가운 이불의 감촉에 잠시 서늘해진 가슴을 쓸어내렸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제잘거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내게는 외로움의 합창처럼 들렸다. 베개 옆에 놓인 안경을 집어들고 흐릿한 시야를 바로잡았다. 시계는 이미 7시를 훌쩍 넘겨 있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하루였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식은 밥과 찌개가 놓여 있었다. 다시 데워 먹으려니 입맛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도 마땅치 않았다. 시들어가는 콩나물 무침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뭘 해 먹어야 할지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았다. 뜨거운 물에 보리차를 우려 한 잔 따랐다. 쌉쌀한 보리차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 향조차 외롭게 느껴졌다. 홀로 앉아 밥을 먹는 것은 늘 그랬듯이 쓸쓸한 일이었다. 젓가락이 접시 위를 맴돌다 이내 힘없이 떨어졌다. 창밖을 보았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가 아파트 건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빛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다. 점심에는 늘 먹던 식은 밥을 데워 대충 한술 뜨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일상이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를 사 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은 그저 끼니를 때우는 행위에 불과했다. 이따금 친구들이 전화해 점심이라도 함께 하자고 권유했지만 나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곤 했다. 괜히 나 때문에 친구들의 활기찬 분위기가 가라앉을까봐 걱정되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낡은 아파트 안에 가두고 있었다. 오후에는 베란다로 나가 내가 아끼는 화분들을 돌봤다. 제라늄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고 스킨답서스는 푸른 잎을 탐스럽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화분에 물을 주며 꽃잎을 만지작거렸다. 꽃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이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것이 내게는 유일한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조용히 화분에 핀 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한때 꽤 잘나가는 기업의 임원이었다. 남편과 나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다. 나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나의 활기 넘치던 삶도 함께 시들어버렸다. 그때 거실 TV에서는 연속극이 흘러나왔지만 나는 소리만 들을 뿐 화면은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저 공간을 채우는 소음일 뿐이었다. TV 옆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에 내가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내 눈빛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시절의 나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내 앞에서 걷던 어린 학생이 지갑을 떨어뜨렸다. 학생은 그 사실을 모르는 듯 그대로 앞만 보고 걸어갔다. 나는 다급하게 학생을 불렀지만
거리가 멀어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듯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망설였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걷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나는 힘겹게 다리를 움직여 학생을 뒤쫓아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학생.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다행히 학생이 내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겨우 학생에게 다가가 지갑을 내밀었다. 학생, 이거 떨어뜨렸어. 학생은 놀란 눈으로 지갑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꾸벅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이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할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학생의 어머니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작은 선행이었지만 내게는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몇 달 후 내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외동아들 지훈이 결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대기업에 다니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다.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직장 동료로 뛰어난 미모에 능력까지 갖춘 재원이라고 했다. 지훈은 전화로 서연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엄마, 서연이는 정말 똑똑하고 예뻐요. 엄마가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지훈의 말에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다. 내가 과연 저런 멋진 며느리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기뻤다. 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나는 오랜만에 화려한 한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상견례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상견례 날 지훈과 함께 예약된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식당은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정갈한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우리는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잠시 후 서연이 부모님과 함께 들어섰다. 서연은 지훈의 말대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차갑고 도도해 보였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지훈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꺼냈다. 어머니, 서연 씨, 부모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뭘요. 사돈 될 분들을 뵙는 날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훈 군도 이렇게 듬직하고 서연이도 좋은 짝을 만나니 제가 다 기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처음부터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식사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내가 말을 걸 때마다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서연 씨,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이 좀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으니.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내 말을 잘랐다. 어머님, 저도 바쁜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지훈 씨는 알아서 잘할 거예요.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웃어넘겼다. 지훈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했다. 그는 서연의 태도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였다. 서연이 갑자기 나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지훈 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네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훈 씨 부모님께서는 은퇴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훈 씨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하는 부분은 없나요?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무례했다. 마치 내가 지훈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존재인 양 암시하는 듯 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옆에 앉아 있던 지훈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서연 씨, 저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던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요. 지훈이에게는 단 한 번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서연은 내 말을 듣고는 비웃듯이 말했다. 아, 그러세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며 관리비며 만만치 않을 텐데. 저희가 결혼하면 지훈 씨가 어머님께 매달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나를 경제적인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무례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더 큰 분노는 내 아들 지훈의 태도였다. 그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서연의 무례함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서연 씨, 제가 이렇게까지 무례한 질문을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나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서연 씨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어머님은 아직도 당신을 어리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결혼해서 독립할 건데 언제까지 어머님 말에 휘둘릴 거예요. 그녀의 말은 노골적으로 지훈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들이 저런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 인생은 앞으로 더 불행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결혼은 내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터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잠시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훈아.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이 결혼을 반대한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너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부모를 존중할 줄도 모르는 여자와 그런 여자의 무례함을 방관하는 아들. 나는 너희 둘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오늘부로 너희 둘은 파혼이다. 내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분노와 함께 치욕감에 휩싸인 듯 벌벌 떨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노망난 늙은이, 지훈 씨. 저 여자 말을 왜 들어요? 제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서연의 비난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네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로 너와 나 사이의 모든 인연은 끝이다. 나는 뒤돌아서서 식당 문을 나섰다. 지훈은 내 뒤를 쫓아왔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의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파혼시켰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고 나의 소중한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았다. 비록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복실이가 현관 앞에서 나를 반겼다. 나는 복실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복실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내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 작은 온기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괴로운 불면증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일의 계획을 세우느라 머릿속이 분주했다. 나는 내 삶을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아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삶에 새로운 막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하고 식당을 나서는 순간 내 심장은 터져버릴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훈이가 내 뒤를 쫓아와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당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택시에 몸을 싣자마자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평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혼자 감당해야 할 막막함이 나를 덮쳐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파혼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서연이라는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평생 휘둘리며 불행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의 무례함과 오만함에 평생 시달렸을 것이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복실이가 현관 앞에서 나를 반겼다. 복실이는 내가 맨발로 돌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내 발에 몸을 비비며 야옹하고 애처롭게 울었다. 나는 복실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복실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내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 작은 온기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복실이의 따뜻한 천은 나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로 다우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지훈이가 다시 찾아와 나를 비난할까봐, 아니면 더 심한 일을 저지를까봐. 하지만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그들 없이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훈이일까 아니면 서연일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지훈과 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지훈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넘어 들려왔다. 어머님께서 어제 한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결국 발길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비로소 안도감과 함께 깊은 허탈감에 젖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이제는 그들을 온전히 놓아줄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곧장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주름지고 지쳐 보였다. 하지만 내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단호했다. 나는 낡은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을 칠했다.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운이 났다. 옷장 문을 열어 가장 깔끔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 선언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나는 그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네,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과의 인연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박 선생님. 제가 박 선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다녔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버스를 타고 싶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활기찬 도시의 풍경은 내가 갇혀 지냈던 아파트 안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강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예상했던 대로 깔끔하고 아늑했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님,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남은 재산도 정리해서 제가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박 선생님의 재산 정리와 독립적인 삶을 위한 모든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는 내 아파트 매매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한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나는 깊은 신뢰를 느꼈다. 박 선생님, 그리고 만약 아드님이나 예비 며느리였던 서연 씨가 박 선생님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저에게 먼저 알려주십시오. 제가 박 선생님을 대신하여 모든 법적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강민준 변호사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을 만났다. 그녀는 밝고 친절한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내 아파트를 꼼꼼하게 둘러보고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매매 가격을 제시했다. 나는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 만족했다. 그녀는 내게 아파트 매매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법률 용어들도 그녀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문득 내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는지요? 보통 이런 경우 자녀분들과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아파트 매매에 대해 아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아들과 연락을 끊고 저 혼자 살 생각입니다. 내 단호한 말에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뜻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녀의 존중하는 태도에 나는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았다. 나는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 동안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에 자주 방문했다. 그는 내게 부동산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알려주었다. 그는 내게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박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 교사로 근무하셨고 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을 넘어 박 선생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민준 변호사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동안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나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존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다시 나의 존재 가치를 찾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의 조언대로 다양한 노인 복지 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내가 젊은 시절 교사로 재직하면서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비를 털어 공부방을 운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무릎을 쳤다. 나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었다. 며칠 후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나만큼이나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박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렇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나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도심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아파트는 복잡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오피스텔은 나 혼자 살기에 충분히 아늑하고 편리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치하고 일부는 내가 관심 있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삿날 지훈이나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민준 변호사가 직접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친구 경숙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나를 도왔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에 나는 감동했다. 영자야, 혼자서 힘들었을 텐데 왜 이제야 우리에게 연락했니? 경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경숙아, 괜히 너희들에게 짐이 될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에게 기대렴.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나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새로운 오피스텔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복실이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졸았고 가끔씩 야옹하고 울며 내게 다가와 애교를 부렸다. 나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혼자만의 삶은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고 나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어느 날 강민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로 상담 보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급여는 없지만 교통비와 식비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밀려왔다.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기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폐가 될까 걱정입니다. 천만에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이 저희 사무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는 강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상담 보조라는 이름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 막 화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보조로 일하게 된 지 한 달여가 흘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이준 변호사는 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나를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어르신이 아닌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배려와 사무실 직원들의 따뜻한 시선 덕분에 나는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즐거웠고 퇴근 후에는 복실이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나의 삶은 고요하지만 활기찬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듯했다. 나의 주된 업무는 의뢰인들의 초기 상담을 돕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강민준 변호사는 내가 의뢰인들과 대화할 때마다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칭찬했다. 특히 노인들이 겪는 법률 문제나 가족 갈등에 있어서는 나의 경험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의뢰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갔다. 하루는 젊은 여성 한 명이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과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깊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강민준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인 절차와 위자료, 양육권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때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가씨 나이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참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가씨의 고통은
아가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엄마의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아가씨의 행복이 곧 자녀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제가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가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믿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아가씨의 삶은 아가씨의 것입니다. 나의 위로에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네, 할머니, 용기를 내겠습니다. 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강민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결심을 보며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삶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나의 활약은 사무실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젊은 직원들은 나를 박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내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강민준 변호사는 나를 단순한 상담 보조가 아니라 사무실의 중요한 일원으로 대우해 주었다. 그는 종종 내게 법률 서적을 추천해 주거나 복잡한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묻곤 했다. 나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 잊고 지냈던 학구열이 다시 불타올랐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사무실로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은 강민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전화를 끄는 그는 심각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 방금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나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님, 민준 씨가 박 선생님께 서연 씨가 박 선생님에 대해 작성한 일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강민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이 일기를 썼다고 내 대한 내용이 담긴 일기라니.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들은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리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상견례에서 나를 모욕했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노망난 늙은이, 무례한 시어머니로 비난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등기우편으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민준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서연이 직접 쓴 듯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읽어 내려갈수록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일기장에는 서연이 나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늙은이,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어머니, 재산이나 탐내는 노망난 할머니 등 온갖 모욕적인 말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가 보수적이고 고집불통이라서 자신과 지훈의 결혼을 방해했다는 내용, 그리고 내가 파혼을 선언한 것은 재산 문제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적혀 있었다. 일기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약 지훈 씨 어머니가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면 이 일기를 언론에 공개하여 그녀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알릴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세상에 이런 악독한 협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들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내가 쌓아온 명예와 존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나는 이준 변호사에게 일기장을 내밀었다. 그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선생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협박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일기가 아니라 박 선생님을 해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문서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좋은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강민준 변호사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박 선생님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역이용할 겁니다. 그들이 박 선생님을 공격하는 순간 저희는 박 선생님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악행을 폭로할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박 선생님께서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실 겁니다. 박 선생님의 강인함과 지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을 강민준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들은 내가 두려움에 떨며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산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과 서연은 실제로 일기 내용을 언론사에 보냈다. 그들은 내가 아들의 결혼을 방해하고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으며 재산 때문에 자식과 인연을 끊은 폐륜적인 어머니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가 미리 접촉해둔 기자들은 민준과 서연에게서 받은 일기장을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기사가 아닌 한 어머니의 숭고한 결단과 자식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내 대한 심층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다. 강민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찹쌀떡 사건, 서연의 무례함, 지훈의 방관, 그리고 내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파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그는 내가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기자들은 나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강인하고 지혜로운 노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내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큰 희생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며칠 후 한 유력 일간지에 민준과 서연이 보낸 일기장의 일부 내용과 함께 그들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 조작된 정보를 흘렸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기사는 나를 자녀의 불행을 막기 위해 숭고한 결단을 내린 어머니로 묘사하며 민준과 서연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사에는 내가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들과 상담하고 있는 사진까지 함께 실렸다. 그 사진 속에 나는 밝게 웃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후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민준과 서연은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했고, 내게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도 응원 전화가 빗발쳤다. 사람들은 나를 용기 있는 어머니, 진정한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나의 책 출판과 강연 요청도 쇄도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민준과 서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매장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당황했고 언론의 포화를 피하기 위해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민준 변호사는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박 선생님, 이번 기회에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액 노인 복지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내가 책을 쓴다고 평생 살림만 했던 내가 하지만 강민준 변호사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그의 제안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물론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직접 쓰시기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기만 하십시오. 어르신의 삶 자체가 이미 한 권의 책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설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가 겪었던 일들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올라 괴롭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를 통해 내 아픔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밤 오피스텔에 앉아 복실이를 무릎에 앉히고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부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지훈과 서연에게 겪었던 치욕적인 사건들, 그리고 강민준 변호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 갔다. 나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삶의 건축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의 소송 취하 소식, 그리고 그들의 악의적인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기자회견 이후 나의 삶은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관심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다. 언론은 나를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지혜롭게 제기한 어머니로 추켜 세웠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파토내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방도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 댓글창은 여전히 나를 둘러싼 갑론을박으로 뜨거웠다.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뒤섞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나의 옛 지인들과 몇몇 친척들에게서는 날카로운 비난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정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결혼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 아이고, 민정아,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애들 앞길 막는다는 소리 듣고 싶니? 쯧쯧. 그들의 말은 나를 다시금 상처 입혔다. 나는 그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었고 그럴 기력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전화를 끊고 마음을 다잡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의 파도 속에서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들이 있었다. 바로 강민준 변호사와 나의 오랜 친구 경숙이었다. 강민준 변호사는
매일 아침 내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언론 기사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박 선생님, 지금은 좀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박 선생님의 용기와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굳건했고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나를 단순한 의뢰인이 아닌 진심으로 존경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대했다. 경숙이는 매일같이 우리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영자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뭘 그리 신경 쓰니 저런 못된 것들은 네 발끝도 못 따라와. 그냥 지저대는 개들이라고 생각해. 신경 쓰지 마. 경숙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나를 위해 민준과 서연을 욕하고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비난하며 나의 분노를 대신 표출해 주었다. 그녀의 격앙된 모습은 오히려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나는 점차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선에 갇혀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었다. 어느 날 강민준 변호사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박 선생님, 지금 박 선생님의 이야기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박 선생님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박 선생님의 책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전액 노인 복지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 선생님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놀랐다. 내가 책을 쓴다고 평생 살림과 자식 뒷바라지만 했던 나는 주저했지만 강민준 변호사는 나의 잠재력을 믿어주었다. 박 선생님의 삶 자체가 이미 한 권의 책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직접 쓰시기 어렵다면 제가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옮기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진실된 이야기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설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가 겪었던 일들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찹쌀떡 사건, 서연의 모욕적인 언사, 지훈의 방관, 그리고 파혼을 선언했던 순간의 아픔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올라 괴롭기도 했다.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복실이는 그런 내 옆에 가만히 앉아 나의 눈물을 핥아주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글을 쓰는 고통조차 의미 있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밤 복실이를 무릎에 앉히고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던 기억,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지훈과 서연에게 겪었던 치욕적인 사건들, 그리고 강민준 변호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나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강민준 변호사는 바쁜 시간을 쪼개 나를 도와주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법률적인 용어나 복잡한 내용들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한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세부 사항들을 상기시켜주며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단순히 작가와 조력자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민준과 서연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은 언론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서연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고, 지훈은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두문불출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한때 나를 얹혀 사는 주제에 남의 것을 탐내는 노인으로 만들려 했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나의 복수는 조용하고 은밀했지만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한때 내 아들이었고 한때 내 며느리였던 이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마침내 책의 원고가 완성되었다. 책의 제목은 찹쌀떡 하나, 나의 인생을 바꾸다 박영자 여사의 새로운 시장으로 정해졌다. 제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했다. 출판사에서도 나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강민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약을 체결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큰 기대감을 느꼈다. 나의 삶의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올라 세상을 밝힐 준비를 마쳤다.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 날, 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기자들과 독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강민준 변호사는 내 옆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떨렸지만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저는 한때 고작 찹쌀떡 하나 때문에 제가 낳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치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복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이제 나의 지혜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에 돌아와 복실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충만했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고 나 자신을 증명했다. 나의 복수는 성공했고 그 복수는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 인생의 시험대는 끝났고 나는 그 시험대에서 당당히 승리했다. 이제 나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나의 책 찹쌀떡 하나, 나의 인생을 바꾸다 박영자 여사의 새로운 시작 은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출판 기념회 후 며칠 만에 초판 1만 부가 모두 팔려나갔고 곧바로 2쇄 인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나는 전국 강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았다. 한순간에 나는 찹쌀떡 할머니에서 역경을 딛고 인생 2막을 개척한 지혜로운 박영자 여사가 되었다. 세상의 비난은 칭송으로 바뀌었고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강연과 방송 출연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난과 극복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는 노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특히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강연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고 방송국에는 나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의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나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민준과 서연은 여전히 나의 성공을 질투하며 음해하려 들었다. 그들은 내가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나의 책이 조작되었다고 비난하는 익명의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그들의 악의적인 댓글은 나의 책 판매를 방해하려 했고 강연이 취소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음해 시도를 차단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나는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나는 책 판매 수익금 전액을 강민준 변호사가 추천해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성대하게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는 단상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신 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강민준 변호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돈이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찹쌀떡 하나 때문에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비참함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행복과 타인을 위한 삶이 곧 최고의 복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수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성숙을 통한 진정한 승리였다. 기부금 전달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내게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 2명이 보였다. 민준과 서연이었다. 그들은 구석에 서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한과 부끄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증오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들을 보는 듯한 무덤덤한 시선이었다. 마치 그들은 내 인생에서 이미 사라진 그림자 같았다. 민주는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들의 모습은 예전에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기자들의 시선이 두려워 감히 내게 다가오지도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사과보다도 강력한 반성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직면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수했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벌을 받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민준 변호사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박 선생님, 민준 씨와 서연 씨가 어머님께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과 몇 차례 연락을 해보니 그들은 어머님의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책 판매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의 재산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과 이제 와서 그들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변호사님, 그들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박 선생님, 제가 박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들에게 곧바로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변화를 박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의 강연과 책을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외면하는 것이 과연 박 선생님께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들을 영원히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나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었다. 굳이 지난 과거의 앙금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은 그들의 사과를 직접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지켜볼 뿐입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며칠 후 나는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과 서연이 들어섰다. 그들은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다. 서연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찹쌀떡 하나 때문에 어머님께 모욕을 드리고 어머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비난하는 거짓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어머님의 강연을 듣고 어머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사과에는 이전에는 없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오래전 단종되어 구할 수 없었던 고급차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손수 쓴 편지가 있었다.
편지 내용은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얼마나 후회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머니의 재산은 조금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용서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저희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사과를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너희들도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나의 말은 그들에게 용서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민준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들은 내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다가 내가 퇴근할 때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오피스텔 앞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삶을 존중해 주었고 내게 다시 엄마라고 부르며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변화는 진심이었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삶,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삶이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승리의 꽃, 자유의 꽃, 그리고 행복의 꽃이었다. 며칠 후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노인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의 책을 읽고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내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직접 만든 작은 브로치를 선물했다. 그 브로치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어르신들은 브로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저희 사무실도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제 강민준 변호사를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내 삶의 동반자이자 진정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다. 복실이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복실이의 가르릉거리는 소리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노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인생은 승리와 명예회복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의 길로 들어섰다. 이 길 위에서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의 책
찹쌀떡 하나. 나의 인생을 바꾸다가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강연 요청이 쇄도하면서 나의 삶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평생을 살림만 했던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나는 찹쌀떡 할머니가 아닌 박영자 여사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회자되며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강연에서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노인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노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부모님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한 젊은이는 강연이 끝난 후 내게 다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불효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는 이제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 보조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노인 인권 상담가이자 삶의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매일같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의뢰인들을 만났다. 특히 자녀들과의 갈등, 재산 문제, 외로움 등 노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나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갔다.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나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하루는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명의의 땅 때문에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다. 자식들은 서로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방치하고 심지어 할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내기까지 했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깊은 상처와 함께 체념으로 가득했다. 박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할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할아버지, 자식에 대한 미련은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라도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자식들의 불법적인 재산 탈취 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했고, 심리적인 지지 또한 아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조언을 듣고 안심하는 듯 했다. 그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재산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했고,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물론 자식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강민준 변호사의 단호한 법적 대응과 할아버지의 굳건한 의지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서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할 때 내 마음은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값진 보람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느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우리는 노년의 삶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강연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나는 강연에서 찹쌀떡 사건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내가 겪었던 치욕과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복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연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내가 겪은 아픔에 공감했고 나의 용기에 감동했다. 강연이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어떤 젊은이는 자신의 부모님께 불효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고난 극복기를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다리가 되고 있었다. 나는 언론을 통해 민준과 서연의 소식을 강한히 접했다. 그들은 내가 바랐던 대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현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기업이었다. 그는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고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일에 매진했다. 민준의 아내 서연은 남은 돈으로 작은 공부방을 열어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이자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줬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변화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용서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바랐던 전부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결국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단순한 노년의 삶이 아니었다.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노인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었고 강민준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보완했다. 우리는 전국을 다니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많은 노인들이 우리의 강의를 듣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선생님, 덕분에 사기당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쉬운 말로 법을 설명해 주시니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들의 격려와 칭찬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책을 넘어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바쁜 와중에도 나의 친구들과 꾸준히 만났다. 경숙과 다른 친구들은 내가 하는 활동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때때로 내 강연에 참석하여 가장 앞자리에서 박수를 보내주었고, 나의 봉사활동에도 함께 동참했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었던 존재들이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다. 복실이는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밤에는 내 오피스텔 침대 발치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는 내 얼굴을 핥으며 나를 깨웠다. 복실이는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내 곁을 지켜주었다. 복실이는 나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다. 나를 찹쌀떡 하나 때문에 내쫓은 이들에게 받은 상처를 복실이는 따뜻한 온기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치유해 주었다. 복실이 덕분에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복실이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살아있는 위로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복실이를 안고 오피스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죽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시들어가는 노인이었다. 찹쌀떡 하나에 쫓겨나던 비참한 순간은 이제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이 나를 각성시켰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그 치욕의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내 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용기가 살아있었다. 나는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큰 의미를 찾았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민준과 서연의 모진 말들이었다.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나를 각성시켰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들에게는 복수였지만 내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지혜의 등대가 되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시작한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식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농어촌 마을에서부터 도심의 복지관까지 찾아가는 법률 교육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제 지혜로운 박영자 여사라는 호칭을 넘어 노인 인권의 등대로 불리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연 요청은 끊이지 않았고 방송 출연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나는 강연에서 단순히 나의 경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노인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부모님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한 젊은이는 강연이 끝난 후 내게 다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불효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의 눈물 속에서 나는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보았다. 나는 이제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 보조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노인 인권 상담가이자 삶의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매일같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의뢰인들을 만났다. 특히 자녀들과의 갈등, 재산 문제, 외로움 등 노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나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갔다.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나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나의 존재는 의뢰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하루는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명의의 땅 때문에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다. 자식들은 서로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할머니를 방치하고 심지어 할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내기까지 했다고 했다. 할머니의 눈빛은 깊은 상처와 함께 체념으로 가득했다. 박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할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할아버지, 자식에 대한 미련은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라도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나의 말은 할아버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자식들의 불법적인 재산 탈취 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했고 심리적인 지지 또한 아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조언을 듣고 안심하는 듯 했다. 그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재산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했고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물론 자식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강민준 변호사의 단호한 법적 대응과 할아버지의 굳건한 의지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서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할 때 내 마음은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값진 보람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느꼈다. 이는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우리는 노년의 삶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강연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나는 강연에서 찹쌀떡 사건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내가 겪었던 치욕과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복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연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내가 겪은 아픔에 공감했고 나의 용기에 감동했다. 강연이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어떤 젊은이는 자신의 부모님께 불효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고난 극복기를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다리가 되고 있었다. 나는 언론을 통해 민준과 서연의 소식을 강한히 접했다. 그들은 내가 바랐던 대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현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기업이었다. 그는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고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일에 매진했다. 민준의 아내 서연은 남은 돈으로 작은 공구방을 열어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이자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줬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변화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용서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바랐던 전부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결국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단순한 노년의 삶이 아니었다.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노인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었고 강민준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보완했다. 우리는 전국을 다니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많은 노인들이 우리의 강의를 듣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선생님, 덕분에 사기당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쉬운 말로 법을 설명해 주시니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들의 격려와 칭찬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책을 넘어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바쁜 와중에도 나의 친구들과 꾸준히 만났다. 경숙과 다른 친구들은 내가 하는 활동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때때로 내 강연에 참석하여 가장 앞자리에서 박수를 보내주었고 나의 봉사활동에도 함께 동참했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었던 존재들이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다. 복실이는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밤에는 내 오피스텔 침대 발치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는 내 얼굴을 핥으며 나를 깨웠다. 복실이는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내 곁을 지켜주었다. 복실이는 내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다. 나를 찹쌀떡 하나 때문에 내쫓은 이들에게 받은 상처를 복실이는
따뜻한 온기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치유해 주었다. 복실이 덕분에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복실이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살아있는 위로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복실이를 안고 오피스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죽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시들어가는 노인이었다. 찹쌀떡 하나에 쫓겨나던 비참한 순간은 이제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이 나를 각성시켰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그 치욕의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내 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용기가 살아있었다. 나는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큰 의미를 찾았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민준과 서연의 모진 말들이었다.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나를 각성시켰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들에게는 복수였지만 내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지혜의 등대가 되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이다.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지혜의 샘터가 되어 끊임없이 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진정한 삶의 완성이었다. 에필로그 지혜의 샘터, 영원한 울림 세월은 유수와 같아. 박영자 여사가 박영자 지혜의 샘터 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재단은 전국적인 규모의 노인 복지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여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교육과 상담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박영자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지혜와 용기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박영자 여사는 9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인자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그녀의 강연은 늘 만원 사례를 이루었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지혜로 다가왔다. 특히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문구. 찹쌀떡 하나에 쫓겨난 할머니가 지혜의 등대가 되기까지. 는 노년의 역경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다. 현우와 연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었다. 현우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연희의 공부방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박영자 여사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고 어머니가 일궈낸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며 속죄의 삶을 살았다. 가끔씩 재단 행사에서 마주칠 때면 그들은 멀리서 박영자 여사에게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고 박영자 여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이제 국내 최고의 노인 법률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박영자 여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재단의 실무는 그가 도맡아 했고, 박영자 여사는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존재감을 빛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재단의 미래와 노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일을 넘어선 삶의 깊은 의미를 공유하는 영혼의 동반자 관계였다. 그리고 복실이는 박영자 여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영원한 친구였다. 복실이는 박영자 여사가 강연을 갈 때면 무릎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고, 밤에는 그녀의 침대 발치에서 잠이 들었다. 박영자 여사의 삶이 변화하는 모든 순간을 복실이는 함께했다. 복실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박영자 여사가 겪었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해준 소중한 가족이자 그녀의 인생의 동반자였다.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복실이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선사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박영자 여사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센터 마당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봄바람이 살랑이며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마당 한쪽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어린 감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감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찹쌀떡 하나에 내쫓기던 비참한 순간은 이제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지만, 그 순간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음을 잊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지혜와 행복으로 승화된 순간이었다. 그때 재단에서 교육을 마친 어르신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이사장님, 오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에게는 이사장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사장님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답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지혜의 샘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복실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박영자 여사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복실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복실이는 알아듣는 듯 골골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창밖의 풍경은 녹음이 짙어지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듯했다. 박영자 여사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영원한 봄날과 같았다. 따뜻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그녀는 이제 지혜의 샘터가 되어 끊임없이 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오디오북은 찹쌀떡 하나에 겪었던 비극을 딛고 노년의 삶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를 찾아 나선 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